내부 총질 문자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적 대화에 정치적 의도를 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준석 대표도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해 없이 정확히 이해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제안한 경찰관이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습니다. 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등 경찰국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이 올해 초 서해 피살 공무원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6개월 넘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대체 노선 부족 등으로 항공편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체 항공편 비용과 취소 수수료 등을 소비자가 떠안는 등 관련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4조 원대 수상한 외환 거래가 이뤄졌으며 대부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앞으로 1년간 물가가 4.7% 오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전국에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보령 머드축제에서 피서객들은 더위를 잊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여권 내부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합니다. 집권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이런저런 균열들이 점점 틈새를 넓혀나가고 있어서 언제 와장창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보냈다는 이 문자 메시지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이니 속마음이 있을 수 있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다 사고가 난 것뿐이라고 의미를 줄여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들켰다는 데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반응, 오해 여지 없이 정확히 이해했다는 말이 더없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이 문자가 주는 정치적 파장이 의외로 클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저희는 주목합니다. 뉴스9 오늘은 대통령실의 분위기부터 전하겠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상 외부 일정이 있는 날엔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문자 파문에 청사 1층에서 기자들이 대통령의 복귀를 기다리자 최영범 홍보수석이 대신 브리핑을 열어 해명에 나섰습니다. 사적 대화 내용이 노출돼 대단히 유감이라며 지나친 확대 해석과 과도한 정치적 의미 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이나 여러 언론인들이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를테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실은 당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을 것으로 본다며 취임 후 3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도 오해를 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곧바로 오해 소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고 반박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SNS엔 앞에선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선 개고기를 받아와 판다는 양두구육 메시지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으로 지지율을 잃고 고전하던 대통령실이 이번엔 윤 대통령 본인의 감정 섞인 표현으로 궁지에 몰리면서 당분간 여권 전체가 이 문제로 홍역을 앓게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생색내기 위해서 일부러 문자를 노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그거야 본인만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분위기 파악한 권 원내대표는 오늘 곧바로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에 실망했다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맞는 말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여당 지도체제의 문제로까지 확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사적 문자 유출에 대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외부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정리가 됐다고 보실까요?
여기서 또 알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국민들께 부끄럽다, 악재만 이어진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원 게시판엔 윤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는 글이 이어졌고 쓴소리를 어찌 내부 총질이라고 단순할 수 있느냐는 탄식도 나왔습니다. 설사 당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셨다는 것에서 저는 정말 당황스럽고요. 하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는 틀린 말이 하나 없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실패하는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다며 당무를 보이콧했고 윤 대통령이 울산에서 만나 달랜 뒤에도 18일 만에 선대위를 다시 뛰쳐나갔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선대위는 이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당시 의총에선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대표의 내부 총질을 성토하며 사퇴 여부 결의안까지 논의됐었습니다. 자,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다 함께 뛰읍시다, 여러분. 평소 이 대표 편에 섰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번엔 당대표가 계속 내부 불화만 야기하는 것을 보고 대통령도 사람인데 어찌 속내를 계속 감출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보내려고 했던 문자를 자세히 보시면 강기훈과 함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도대체 강기훈이 누구길래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언급하려고 했을까 궁금증이 커졌는데 취재를 해봤더니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 행적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논란이 커질 듯합니다. 그 이유는 이태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강기훈 씨는 현재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같은 이름을 가진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데 강 씨가 과거 자유의 새벽당 대표 때 보여준 극단적 언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 블로그에는 강 씨가 코로나 피해 책임을 묻겠다며 중국을 악의 제국이라고 표현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민군 모자를 씌우고 10여 명이 총을 겨누는 합성 사진도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 대선 때 권 원내대표와 가깝게 지내며 윤 대통령의 청년 정책 수립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자유의 새벽당은 지금 기존의 정치 세력, 기존의 정치인 한 명도 없이 청년 정치 세력이 규합을 하고 여권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는 강 씨가 이대남 표심을 얻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강 씨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강기훈 관련해서 강 씨는 TV조선에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사람이 자신인지 알 수 없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경찰국 폐지를 요구하며 전국 14만 경찰이 전체 모임을 소집했다는 뉴스가 어제 나온 바 있죠.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가운데 몇 명이나 모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뉴스 나온 지 하루 만에 주최 측이 이 계획을 자진 철회하고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무래도 국민 여론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30일 열기로 했던 전국 14만 경찰 회의. 모임을 제안한 A경감이 하루 만에 모임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A경감은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경찰국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해결 방법도 없다면서 입법으로 시정해야 한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갑작스런 철회는 전체 경찰회의가 자칫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는 이 상태에서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 이젠 차분해져야 한다 등 옹호 반응이 나왔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냐,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한다는 강경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국 파출소장 회의를 제안했던 유근창 경감 등 일부는 적은 인원이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국 경찰회의를 추진 중인 유 경감은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 대관이 무산될 경우 다른 장소를 빌려 회의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을 통해 사흘 동안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경찰국 논란의 파편이 경찰대로도 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총경회의에 뭔가 배경이 있는 것 같다. 12.12 쿠데타를 주도한 하나회가 연상된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결국 경찰대 출신 간부들을 겨냥한 것이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 출신들이 경찰 간부를 독차지하고 경찰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인식인 듯합니다. 경찰대 특혜 논란은 과거 정부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대 자체가 폐교 위기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윤재민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에 반대하는 경찰 집단 움직임을 비난하면서 경찰대 출신 고위직 배우설을 시사했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하신 분은 경위부터 출발한다는데 우리 사회에 불공정이 있는. 경찰대가 이처럼 개혁 걸림돌처럼 지목된 건 경찰 고위직을 독식하다시피 해왔기 때문입니다. 1981년 개교 이후 경찰대 출신은 졸업과 동시에 경찰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용됐습니다. 현재 졸업생 약 3,500명이 현역인데 전체 경찰 14만 명의 약 2.5%이지만 총경 이상 고위직의 62%를 차지하고 경무관 이상은 72%에 달합니다. 민감룡, 김창룡 두 전임 경찰청장에 이어 현재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도 모두 경찰대 출신입니다. 현 정부는 경찰대 기득권을 깨겠다며 경찰 개혁안에 경무관 승진 대상의 순경 출신 20% 포함을 공약했습니다. 경찰대 개혁 논의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 여당 이종걸, 진선미 의원이 경찰대 학부 폐지 법안을, 경찰대 출신 표창원 의원은 졸업생 순경 임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민주당도 일단은 경찰국 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경찰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을 막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했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이 효력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참에 행정부의 경찰 통제를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는데 당 내부에선 너무 나간다는 견제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지원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경찰 장악 의도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류사명 총경의 주문을 하루 만에 수용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위헌이다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해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탄핵소추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의 절차들이 있다고. 정부조직법에 치안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돼 있지만 야당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경찰국 설치 시행령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예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을 개정해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경통완박까지 거론됩니다. 유명무실화 돼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그래서 경찰위원회가 실제적으로 강화시켜야 된다. 하지만 이완규 법제처장은 경찰국은 법적 근거에 따라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라며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경찰국에 찬성하는 소신 발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인 주철현 의원은 경찰 공무원은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장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건 경찰 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사흘간의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였지만 역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 쿠데타 발언엔 지나쳤다는 비판을 수용한다고 물러섰지만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 발언에 대해 수위가 과했다는 경찰 출신 여당 의원 지적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경찰의 지휘 통제해선 안 된다는 야당 의원 지적엔 어떤 형태로든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를 통하든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라는 취지고 또 기존의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제처가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겁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정권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장관님. 의원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대단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의 답변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항의가 나왔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현재 전기료에 얹어서 징수하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지금의 징수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편법 징수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공영방송의 편파성이 논란이 된 바 있고 공영방송의 개혁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총리의 오늘 언급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국민이 매달 받는 전기요금 고지서엔 TV 수신료 2,5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KBS 등 공영방송에 들어가는 수신료를 한전이 합산 징수하는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징수 방식이 일종의 편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선택권을 좀 존중하는 쪽으로. 국민의힘은 KBS 방만 경영 문제와 공영방송 수신료가 폐지되는 세계적 추세를 들며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는 수신료만 받는 외국 공영방송과 달리 광고료도 별도로 받고 있고 IPTV와 케이블 방송으로부터 연간 수백억 원의 재송신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KBS 방만 경영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KBS 직원 중 1억 원 이상 연봉자 비율이 46.4%입니다. 여권은 KBS 수신료를 대신 받아주는 근거인 한전의 약관만 개정하면 방송법 개정 없이도 분리징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한전은 3년 단위로 KBS와 위탁 징수 계약을 맺고 있는데 2025년에는 이 계약이 만료됩니다. 한 총리는 공영방송을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방송을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한다는 건 민주주의의 큰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피살 공무원은 월북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고도 6개월 이상 발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올 6월에야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성우 기자의 단독 보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이대준 씨 서해 피격 사건 발생 2년 만에 자진 월북 판단은 무리라고 발표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정 청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해경 관계자는 정 청장이 이대준 씨가 월북이 아니라 조난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6월에야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의 계속된 진상규명 요청에 해경이 자체 조사를 해 그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를 함구했다는 겁니다. 정 청장은 이와 관련 수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고 해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정봉훈 청장이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는 걸 언제 파악했는지 구체적인 시점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은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을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머물던 김 전 장관은 26일 귀국했는데 당시 어민들이 북송을 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검찰이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를 벌인 겁니다. 산업부에 이어서 블랙리스트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끝낸 검찰 수사관이 서울 정부청사를 나섭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산하기관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과기부와 통일부를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3월 23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12명이 중도 사임했다며 교육부와 통일부, 과기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13곳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특정 후임기관장 임명을 지원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강제 수사가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비슷한 성격의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기관장이 중도 사임한 북한 이탈주민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포함됐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98일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해외 유입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6개 부처가 모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권고일 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거리 두기 없는 자율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가방을 끌고 온 외국인들, 유리 칸막이 너머로 검체를 채취합니다. 오늘 해외 유입 확진자는 532명, 코로나 사태 후 최다 기록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집계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석 달여 만에 10만 명을 넘은 겁니다. 한 건은 2.75의 동향이 또 중요하죠. 이 2.75도 우점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거죠. 질병관리청의 대책 발표 자리엔 6개 부처가 참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문체부 등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일 임상 증상 유무를 확인하며 시식 코너도 3m 이상 이격하는 등 안전한 취식을 위해 이 밖에 확진자 가족 돌봄 휴가 시 최대 50만 원 지원을 강조하고 학원엔 원격 수업을 권고했습니다. 단 거리 두기는 재개하지 않고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제는 확진자 10만 명이라는 숫자에 크게 놀라지 않을 만큼 무뎌진 것도 사실인데요. 문제는 드러난 확진자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아서 숫자에 잡히지 않을 뿐 이른바 숨은 감염자들이 많을 거란 건데요. 검사를 받지 않는 속사정이 무엇인지 서영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폭염에도 선별진료소엔 시민들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어도 이 같은 검사소를 찾지 않는 기피자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코로나 검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확진자 생활지원금 등이 축소되면서 가게 문 닫는 게 더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직원들 전부 다 한 4명이 똑같은 증상으로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 다 검사 안 했어요. 감기약 먹고 버티고. 근데 우리 지나고 나서 우리 그때 이게 코로나였는갑다. 우리 다 똑같이 아팠던 게. 유증상자가 병원을 갔다 잠적하기도 합니다. 검사하라고 그러지 당연히. 그냥 도망갔어. 전화했더니 어디 있는지 전화도 안 받아. 병의원의 신속항원 검사자 수는 집계조차 힘든 상황. PCR 검사 기준 지난 4월 확진자가 47만여 명이 나온 주간 검사자는 10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 확진자 규모는 그때와 비슷한데 검사자는 87만여 명으로 약 15만 명 줄었습니다. 일부 취약계층 사이 검사 기피 현상은 숨은 감염자를 양산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집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이번 휴가철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항공편이 취소돼 큰맘 먹고 준비한 휴가 계획을 망치는 일이 많습니다. 숙박비나 취소 수수료까지 떠안으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먼저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3년 만에 태국으로 여행 갈 생각에 들떴던 30대 직장인 최재필 씨. 최근 갑작스런 항공편 취소로 휴가 일정이 전부 꼬였습니다. 호텔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지에 도착해서도 교통편을 다 예약을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다시 또 취소하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항공권을 다시 예매하려 보니 처음 가격보다 15에서 20만 원가량 뛴 상황. 취소된 항공편 일정에 맞춰 예약한 숙소와 현지 교통편도 전부 새로 예약해야 하고
취소 항공권에 대한 여행사 수수료까지 내야 해 5, 60만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판입니다. 여행사에다가 지불한 중간 수수료, 그러니까 발권 대행 수수료는 저희가 환불해드리지 못합니다라고. 왜 내가 피해를 보고도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최 씨처럼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은 늘었지만 예기치 못한 항공편 취소 등으로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피해 구제 신청만 연초보다 3배 이상 급증했고 비행기나 유료료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취소되는 경우가 50%, 30%가 일주일에 한 4편에서 5편 정도가 취소되는 것 같아요. 벨기에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항공편 지연이 60에서 70%에 달하는 상황. 코로나 재확산과 전쟁, 항공편 수와 노선 부족 사태까지 겹치면서 모처럼 계획한 해외여행을 망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렇게 항공이나 여행 서비스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이미 해외 계획을 세웠다면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죠. 어떤 준비와 대처가 필요한지 김충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방문하려는 국가의 입국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지만 중국은 입국 시 자가격리 14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격리는 없지만 일본은 음성 확인서가, 태국과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 증명서가 각각 필요합니다. 귀국할 때도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업계는 귀국 직전 검사받을 곳을 미리 파악하고 예약하길 권장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사전 예약을 통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지역에 대한 이제 뭐 선별 진료소라든지 병원 정보 부분을 조금 미리 사전에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로 나가기 직전 코로나에 걸렸다면 국내 대부분 여행사들은 수수료 없이 환불해줍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항공과 숙박을 예약했다면 환불 가능 여부를 일일이 살펴야 합니다. 일행 중 일부가 확진돼 다 같이 취소했다면 확진자를 제외한 예약자들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여행 중 확진되는 상황을 대비하려면 여행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일주일 기준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입니다. 치료비는 주지만 격리로 추가 발생한 숙박비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근 일부 여행사들은 코로나로 격리될 때 숙박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여행 수요를 감당 못해 항공기가 연착되거나 수화물이 분실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 고양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이 찜통더위에 시달렸습니다. 피서객들은 진흙 속에서 이런 무더위를 떨치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집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진흙 범벅입니다. 진흙 속에서 쓰러지고 나뒹굴어도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진흙덩이를 던지면서 동심에 빠집니다. 못 참겠다. 우리 100팀의 반격 3초. 미끄럼틀을 타고 진흙을 씻어내며 상쾌함도 맛봅니다. 매끈매끈하고 처음에 조금 반신반의하면서 발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뙤약볕 속에서 낮 최고 기온이 31도를 넘었지만 온몸을 감싼 진흙 덕분에 더운 줄도 모릅니다. 폭염주의보가 떠서 더운데 머드 속에 있으니까 더운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오늘 경기도 고양시의 낮 최고 기온은 35.6도, 서울 33.4도, 대전 31.8도, 광주 31.9도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쾌지수도 높아졌습니다. 땀도 나고 아무래도 더우면 짜증이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원래 여름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별로인 것 같아요. 내일 낮 기온도 서울이 33도, 대전은 34도까지 오르는 등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죠. 그런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40대 남성 A씨가 어제 낮 12시 20분쯤 수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재명 의원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최근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물입니다. A씨는 김혜경 씨 측근의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최근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지인이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어제 A씨 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수사에 나서 그동안 경기도청과 법인카드 사용처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참고인 신분일 뿐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 수상한 외환 거래가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는데 그 규모가 4조 원대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인데요. 대부분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환전된 뒤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시기상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거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파악한 수상 적은 외화 송금은 우리은행 1조 6천억 원과 신한은행 2조 5천억 원으로 4조 원이 넘습니다. 당초 은행이 보고한 것보다 1조 6천억 원이 많습니다. 송금한 업체도 8곳에서 22곳으로 늘었습니다. 최초 자금은 대부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인출됐고 이후 회사 대표 등을 거쳐 무역업체로 합쳐진 뒤에 홍콩과 일본, 미국, 중국에 있는 현지 회사로 송금됐습니다. 연루된 송금업체는 신생여행업체나 귀금속업체 때문에 금융당국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외환 송금 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 및 송금 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현상, 즉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의 거래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부 세력이 해킹한 코인을 국내에서 환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전 은행권으로 조사를 확대해 모두 7조 원대 외화 거래를 살펴보는 중이어서 다른 은행에서도 거액의 이상 거래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기말고사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들이 답안지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해킹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다소 놀라웠는데 이러한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도 같은 수법으로 답안을 미리 알아냈습니다. 학생들이 교무실을 여러 차례 침입했지만 경비와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고교생 2명이 빼돌린 기말고사 답안지는 당초 4과목에서 9과목으로 늘었습니다. 답안지 해킹 계획은 올해 초부터 구상했습니다. 지난 4월 중간고사 때에도 같은 수법으로 7과목의 문제와 답안을 빼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는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 노트북에 설치한 악성 코드를 삭제했습니다. 학생들이 들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끝나고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기말고사 때 수행해가지고 설치한 걸로. 학생들이 교무실 등 3곳을 여러 차례 들락거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교무실 한 곳은 경비 시스템조차 없었습니다. A군 등이 침입했던 또 다른 교무실과 상담실은 경비 시스템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문제와 답안지가 해킹당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은 교육당국은 뒤늦게 학교 보안 시설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교사 연구실 출입문이나 창문 시거장치 강화리 관리, 그리고 퇴근 시 노트북 등 캐비닛 보관 등. 경찰은 2 학생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해 공모한 학생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한 한 시민이 기지를 발휘해 금융사기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이었는데 가명을 쓰고 정장을 입으라는 업무 지시를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과 함께 수거책을 붙잡았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지난달 건당 수십만 원의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은 40대 A씨. 일을 시작하는 첫날 모바일 메신저로 납득하기 힘든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누구 먼저 만나지 마라. 가명을 뭘 써라. 이건 정상적인 거래처 공문이 아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A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수법으로 판단한 경찰은 A씨와 함께 업체 측이 지시한 장소로 동행했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현금이 든 쇼핑백을 들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A씨와 만난 수거책이 가지고 있던 현금 3,500만 원은 전화 금융사기 수익금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려던 수거책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수거책은 범죄 수익금을 또 다른 전달책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수법입니다. 이제는 수거책이 한 명이면 끝나는 게 아니고 1차, 2차 해갖고 추적을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경찰은 압수한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전화 금융사기 조직을 뒤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 같은지 물어봤더니 4.7%로 내다봤습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 시기를 잘 버텨내자는 갖가지 방법들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움이 놀랍고 재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웃을 수만은 없는 이른바 우픈 현실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먹고 남은 치킨을 잘게 뜯어 치킨 볶음밥을 만들고 오래 묵힌 김치로는 바삭한 김치전을 만듭니다. 물가가 치솟자 냉장고에 남은 재료를 털어먹으며 버텨내는 이른바 냉털이라는 씁쓸한 도전이 주부들 사이에서 퍼지는 겁니다. 한 달까지도 하시는 분도 봤어요. 채소값, 고기값, 식재료가 오르니까 조금 이제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 즉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1년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보다 0.8%포인트나 오른 4.7%로 나타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간 물가가 6% 이상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24%에 달했습니다. 둑이 터진 듯 오르는 물가가 연내 7%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물가가 언제 정점을 찍을지는 안개 속입니다. 현재 유가 흐름 그리고 물가의 여러 상황 흐름을 보면은 9월 말 또는 10월 늦어도 10월 정도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소비 심리도 석 달 연속 하락하면서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소비마저 꺾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우리 경제에 들이온 짙은 그림자는 물가만이 아닙니다. 성장률 경보음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IMF가 석 달 만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다시 낮춰잡았고 내년이 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송병철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조정했습니다. 1월 3.0%에서 4월에 2.5%로 하향시키더니 불과 석 달 만에 또 낮춰 잡은 겁니다. 반년 만에 성장률 전망이 0.7%포인트 떨어졌고 정부 전망치인 2.6%보다도 한참 낮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 부분도 여러 가지 수출도 약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특히 내년 성장률 전망도 2.9%에서 2.1%로 크게 낮췄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 거란 의미입니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도 0.4%포인트 떨어진 3.2%로 예측했고 내년에는 2.9%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크게 꺾이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The outlook is darkened significantly since April. The world may soon be teetering on the edge of a global recession, only 2 years after the last one. 고물가와 침체라는 복합 위기에 점점 더 빠져드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불황의 파고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면서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비명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즉 없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파는 제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매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죠. 네, 코스피는 연초만 해도 3,000선에 육박을 했는데요. 지금 20% 가까이 고꾸라졌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금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외국도 필요하면은 그 시장이 급변하거나 할 경우에는 공매도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 그러면 네, 공매도는 없는 걸 판다라는 뜻이죠. 먼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들여 갚는 매매 기법인데 주가가 떨어져야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데 없는 주식까지 빌려서 팔게 되니까 주가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3번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위기 때인 2020년 3월부터 약 1년간 전면 금지했다가 지금은 대형주 350개에 한해서 부분 재개한 상황입니다. 이 기간 코스피를 보면 공매도 금지 이후 1,400선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한 뒤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경수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공매도 거래 금지가 지수 바닥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 장세에서도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만약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온다면 추가 주가 하락을 막을 수는 있을까요? 지금 벌어지는 하락장은 원인이 워낙 복합적이고 또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높아서 공매도 금지만으로 주가 하락을 막는 게 가능할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지 조치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죠. 네, 또 이때 코로나 시기에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 영향도 크기 때문에 단순히 공매도 금지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미국, 일본 등 나라의 주가도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는데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못합니까?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하는 방법이 워낙 복잡하고 또 제한적이어서 개미로 불리는 보통의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주가 하락이 이어질 때 기관들은 공매도라도 해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개인들은 속수무책이겠군요. 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또 주가 하락폭이 깊으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공매도를 금지해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공매도 세력은 주가를 하락시켜서 돈을 너무나 쉽게 벌고 주가 하락을 시키는 인위적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이고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타당성이 검증된 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공매도가 외국인 자본 유입에 긍정적이고 또 주식시장 효율성에도 기여하는 만큼 정부는 불법 공매도를 감시하고 또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했고요. 구체적인 방안은 올 3분기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3분기라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공매도라는 금융상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자본시장을 지키는 게 금융당국의 더 중요한 의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폭염에 건조한 날씨가 더해지면서 모든 게 바짝 말랐습니다. 불길은 무섭게 번졌고 이 시간에도 또 번지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거대한 나무가 숯덩이가 됐습니다. 바짝 마른 나뭇가지를 불쏘시개 삼아 불길은 더 매섭게 타오릅니다. You take that moisture out of the vegetation, you have these volatile conditions, and that's really what's driving this fire.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 마리포사에서 발생한 불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여의도 면적의 25배가 넘는 숲이 재로 변했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 산불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건물 40여 채가 전소했고 주민 3천여 명이 급히 피했습니다. About 4 o'clock, the power went out, and the fire has been coming towards us faster and faster. 불길은 겨우 26%만 잡았습니다. 습도가 5에서 10%에 불과할 정도로 건조한 데다 폭염까지 겹쳐 확산 속도가 전례 없이 빠릅니다. It's not giving people a lot of time, and they sometimes are just going to have to evacuate with the shirts on their back. 마리포사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인근 시에라 구규림은 폐쇄됐습니다.
이달 중순에도 요세미티에선 대형 산불이나 자이언트 쇠카이어 숲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사람들이 쓰레기장을 뒤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달러 뭉치가 쓰레기 더미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려든 겁니다. 이 돈은 왜 여기에 있었던 걸까요?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삽으로 쓰레기를 파헤치고 컴컴한 밤에도 뒤집니다. 달러를 손에 쥔 사람들은 환하게 웃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돈을 주운 사람들이 올린 인증사진입니다. Empezamos cada uno a agarrar su parte. Era como un juego, a ver quién agarraba más papelitos. Y nos habíamos armado más o menos $10,000 entre los 6 que éramos. 돈가방이 든 옷장이 매립장에 파묻혀 있었고 이걸 굴착기로 드러내다 $100짜리가 허공에 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너도나도 몰려들었습니다. Después ya al día siguiente del martes vino otro chico y consiguió $25,000. Así que, bueno, él fue más afortunado que nosotros. 지금까지 발견된 돈은 $75,000, 9,800만 원어치입니다. 조용히 가져간 돈을 다 합치면 13억 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 당국은 안전사고 우려에 출입을 막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페소 가치가 곤두박질치면서 달러가 귀합니다. Para decirlo, esta locura verde que se vivió esta semana se da porque dentro de un contexto en donde hoy el país no la está pasando nada bien desde lo económico. 이 돈의 원래 주인이 달러를 옷장에 보관해오다 옮기지 못한 상태에서 숨졌을 걸로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조선 왕실의 어보를 보관하던 상자 한 점이 최근 영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왕과 왕비만을 위해 한정적으로 만들어졌던 유물이라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하는데요.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자기에 곱게 싸서 금색 함에 넣은 어보를 또 한 번 넣어 보호하는 나무상자 보록입니다. 영국을 떠돌던 조선 왕실의 어보 상자 한 점이 민관의 협력으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가로 세로 23cm, 높이 27.5cm에 거북이 모양 손잡이가 달렸고 가죽으로 싼 겉면에 붉은 칠이 돼 있습니다. 안쪽에는 무늬 없는 명주가 사용됐습니다. 전형적인 보록의 형태를 갖췄지만 대량 제작됐던 일반 인장함과 달리 왕과 왕비를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형태가 같다 해갖고 여러 수백 개, 수천 개를 쭉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정판으로 만들어져 있던 조선 왕실의 유물. 어보 없이 보록만 따로 발견돼 아직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제작 시기는 조선 후기인 19세기로 추정됩니다. 경첩의 아래 위 길이가 같았던 정조때까지와 달리 아래쪽 부분이 길고 모서리를 금속으로 싼 못사개가 돼 있는 겁니다. 사실 인장의 주인이 누군지 또 언제쯤 제작되었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분명히 그 실체가 보다 명확하게 밝혀지리라 기대합니다. 이번에 돌아온 보록은 국립고궁박물관 전시를 통해 다음 달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대통령이 월드컵 복권 발매 행사에서 즐겁게 약속합니다. 만약 제가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좋은 복지재단에 기부도 하고 그 모두를 국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그런데 덜컥 1등에 당첨되자 그만 고민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영화는 대통령 세 사람의 남모를 속마음을 파헤칩니다. 젊은 대통령은 장기 기증을 고심하고 여성 대통령은 사고 뭉친 남편 때문에 속을 끓이죠. 존슨 미국 대통령이 의류회사 사장에게 옷을 몇 벌 보내라고 합니다. 바지 주머니를 1인치쯤 길게 하고 가랑이가 꼭 끼지 않게 하라는 주문까지 덧붙입니다. 이 염치 없는 전화는 훗날 공개된 백악관 녹음 테이프에 담겨 있습니다. 베트남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려 했던 닉슨이 북베트남과의 평화협상에 티우 남베트남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한 육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속마음은 20, 30년 뒤가 아니라 즉석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기자들을 욕했다가 곤욕을 치른 레이건과 부시가 그랬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교신이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된 것도 황당하기론 못지않습니다. 무엇보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다고 한 문자가 지금 이 대표의 처지와 그대로 겹칩니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어떻게 보는지가 드러날 뿐 아니라 징계 과정에 이른바 윤심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했던 말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왜 속마음이 없겠습니까?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도 보통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언어가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됐다면 그건 좀 다른 얘기죠. 권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자신의 부주의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앉아있던 자리는 20년 전부터 기자들의 망원 렌즈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 스스로 휴대전화로 비키니 사진보다 들켜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부주의가 맞긴 합니다만 그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이라는 본질은 아니죠.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권 원내대표가 다 설명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적 대화 내용 유출이 유감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논란이 더 커지면 결국 대통령이 해명하고 사과하는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번 일을 두고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그저 웃을 뿐 답을 하지 않는다는 식구를 인용했습니다. 황당하고 민망하고 곤혹스럽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건 국민의힘이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토로해야 마땅한 심정일 겁니다. 7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대통령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더위가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여수,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밤사이 25도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낮에는 폭염특보 수준으로 뜨겁겠습니다. 서울과 전주가 33도, 대전이 34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그늘에서 쉬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북을 제외한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날이 습한데 소나기가 오는 곳에서는 더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는데요. 다만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당분간 뜨거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제주도는 주말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7일 수요일 뉴스라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